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단 하나의 나라만은 끝내 어쩌지 못했습니다. 관세로 누르고 제재로 묶고 동맹으로 끌어당기던 그 공식이 이 나라에만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집어삼키려 했고 일본은 앞지르려 했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죠. 작고 분단된 나라, 거인들 사이에 낀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몇 해 전 이 나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방법을 비밀리에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끝에 내려진 결론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강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교탁 앞에 섰어요.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통과해 들어왔고 벽면을 가득 채운 세계 지도 위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노트북을 연 사람, 펜을 만지작거리는 사람, 커피를 훌쩍이는 사람. 강의실 특유의 종이 냄새와 식은 커피 냄새가 공기 중에 옅게 섞여 있었어요. 저는 케임브리지의 이 강의실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제 강의를 신청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죠. 저는 강단에 서기 전 30년 가까운 시간을 워싱턴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국무부 정책기획실에서 미국의 대외 전략을 설계했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에 앉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 방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어떤 나라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저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미국의 패권이었어요. 저는 마커를 들지 않았습니다. 칠판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죠. 그냥 학생들을 한 명씩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침묵이 10초쯤 흘렀을 때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들고 있던 펜이 책상에 닿는 작은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열었어요.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은 거의 모든 나라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우리는 관세로 누르고 제재로 묶고 동맹으로 끌어당겼죠. 거대한 경제도 핵을 가진 강국도 결국엔 우리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이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반세기 동안 이 공식이 단 한 번도 제대로 통하지 않은 나라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노트북을 두드리던 손가락들이 멈췄습니다. 몇몇 학생이 서로를 힐끔 쳐다봤죠. 앞줄에 앉은 미국 학생 라이언 카터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 팔짱을 낀 그는 정치외교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교수님, 그 정도 나라라면 결국 또 다른 초강대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러시아 아니면 중국?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뒷줄에서 손이 올라왔어요. 경제학 박사 과정에 있는 중국인 학생, 천하우였습니다. 그는 늘 날카롭고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죠. 입가에 살짝 웃음기마저 띄고 있었습니다. 그럼 답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미국이 어쩌지 못하는 나라. 그건 제 조국, 중국이겠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니까요. 강의실 곳곳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천하우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자신의 답이 너무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천하우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중국도 아닙니다. 이번엔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학생들의 표정에 의아함이 번졌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나라란 말인가. 그 눈빛들이 저에게 일제히 쏟아졌어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러더니 누군가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하우였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농담이시죠? 한국이요? 인구는 우리의 30분의 1도 안 되고 땅덩어리는 우리 성 하나보다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미국이 어쩌지 못하는 나라라고요? 라이언도 피식 웃으며 거들었어요. 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우리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우리가 군대를 주둔시키고 우리가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보호 아래에 있는 나라 아닌가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 옆 사람과 소곤거리는 학생들. 분위기는 명백했어요.
다들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일본에서 온 학생 타카하시 켄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손을 들었어요. 그는 정치학을 전공하는 차분한 인상의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 가지 짚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한국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우리보다 한참 뒤에 있는 나라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기술도 경제도 우리가 앞서갔고 한국은 우리를 쫓아오는 나라였죠. 그런 한국이 미국조차 어쩌지 못하는 나라라는 건 저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켄. 사실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그 반응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의 출발점이거든요. 저는 강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웃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답이 우습게 들리니까요. 좋아요. 그 웃음, 기억해 두세요. 이 강의가 끝날 때쯤 여러분이 그 웃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저는 무척 궁금하거든요. 강의실의 웃음기가 조금 가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눈빛엔 회의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 회의를 정면으로 마주한 채 다음 말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교탁에 두 손을 짚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보죠. 여러분이 보기에 한국이 별것 아닌 나라인 이유는 뭡니까? 솔직하게 마음껏 말해보세요. 오늘은 그게 시작입니다. 기다렸다는 듯 손들이 올라왔어요. 천하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어요. 첫째, 인구입니다. 5천만 명대죠. 우리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둘째, 영토예요. 작습니다. 셋째, 자원이 없어요. 석유도, 가스도, 희토류도 없는 나라입니다. 넷째, 식량 자급조차 못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좌우합니까? 라이언이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안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적과 마주한 나라예요. 자기 나라 방어조차 우리 미국 없이는 장담 못하는 처지죠. 전시작전권 이야기를 꺼낼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빠지면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다른 학생도 거들었어요. 유럽에서 온 한 학생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그래요. 중국과 일본, 러시아라는 거인들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늘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봐야 했던 나라고요. 그런 나라가 무슨 독자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타카하시도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기술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이 따라온 길은 결국 일본이 먼저 걸은 길이었습니다. 자동차도 전자제품도 우리가 만든 다음에 한국이 배운 거예요. 후발주자가 선두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선두를 두렵게 만든다는 건 다른 이야기죠. 강의실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점점 확신이 실렸어요. 서로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고 동조하는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그들은 하나의 결론을 함께 단단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작고 약하고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하는 나라라는 결론을요. 저는 그 광경을 잠자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왔어요. 왜냐하면 저 학생들이 지금 쏟아내는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오래전 제가 했던 말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들의 주장을 부정할 줄 알았는데 인정해버리니 오히려 당황한 거죠. 인구 적습니다. 땅 작아요. 자원 없습니다. 분단된 나라고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죠. 다 사실입니다. 반박할 생각 없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 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말에 다 동의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누구보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오래전 제가 아직 젊은 분석관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회의실에서 저는 아시아의 미래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았어요. 수십 개 나라의 운명을 몇 페이지짜리 문서로 정리하는 일이었죠. 그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강대국의 종속 변수에 머물 것이다. 자력으로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그 문장을 쓸 때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듯이요. 그리고 그 보고서는 위로 올라갔고 정책이 되었고 한동안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의 바탕이 됐습니다. 라이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지금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보고서가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틀렸습니다. 라이언. 제 생애에서 가장 크게 틀린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강의실에 묘한 긴장이 감돌았어요. 그토록 확신에 차 있던 학생들조차 평생 미국의 전략을 짠 노학자가 자신의 가장 큰 오판을 고백하는 그 무게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천하오만이 여전히 굽히지 않았어요. 그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 사람의 판단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객관적 위상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숫자가 더 정직하다고 봅니다. 인구, 영토, 자원. 이게 국력의 기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우.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그럼 우리 숫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만 그 전에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먼저 확인하고 가죠. 저는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손에 들고 있는 물건부터 봅시다. 저는 강의실 전체를 향해 손을 펼쳤습니다. 지금 이 강의실 안에서 한국과 아무 상관없이 작동하는 물건을 단 하나만 찾아보세요. 딱 하나면 됩니다.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천하오가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교수님,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제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만 해도 미국 회사 제품인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 스마트폰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그 칩 말입니다. 그게 어느 나라 제품인지 아십니까? 천하오가 멈칫했어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라는 한국의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칩의 상당수가 이 두 회사 손에서 나옵니다. 미국 회사가 설계한 그 스마트폰의 심장에 한국산 칩이 박혀 있다는 뜻이에요. 라이언이 자기 노트북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노트북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언. 그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실에서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그 모든 정보,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거대한 데이터 센터로 갑니다. 인공지능을 돌리고 영상을 저장하고 전 세계의 정보를 처리하는 그 어마어마한 시설들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데이터 센터들이 무엇으로 돌아갈까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칩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가벼운 동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프로젝터에서 빛이 쏟아졌고 스크린 위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내부 사진이 떠올랐어요. 끝도 없이 늘어선 서버의 행렬이 학생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검색, 영상, 인공지능. 이 모든 것이 한국산 메모리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거대한 기술 기업들조차 이 칩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워요. 이때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던 한 학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루카스 마이어였어요. 그는 신중하고 논리적인 사람으로 쉽게 흥분하거나 단정 짓지 않는 성격이었죠. 교수님, 흥미롭네요. 솔직히 저도 한국을 그저 제조업 잘하는 중견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 적어도 이 방 안에서는 교수님 말씀을 반박하기가 쉽지 않군요. 계속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루카스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실에서 처음으로 단 한 사람이지만 마음의 문을 살짝 연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천하오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반박했어요. 교수님, 잠깐만요. 반도체 하나로 너무 멀리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칩 하나 잘 만든다고 그 나라가 미국을 어쩌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건 비약입니다. 부품 공급사일 뿐이잖아요. 부품은 언제든 다른 데서 구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우, 정말 그럴까요? 언제든 다른 데서 구할 수 있을까요? 천하오가 입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다시 워싱턴에 불려 다녀야 했어요. 제가 30년 전에 틀린 보고서를 썼던 바로 그 방으로 말입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강의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긴 그림자가 책상들 위로 천천히 드리워졌어요.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도체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언은 어느새 팔짱을 풀고 있었고 타카하시는 펜을 고쳐주었으며 루카스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오만이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그러나 아까보다는 조금 더 진지해진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평생 당연하다고 믿어온 세계의 그림을 한 조각씩 무너뜨릴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나타낸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막대 2개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반도체로 돌아가죠. 하오. 아까 부품은 언제든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한번 검증해 봅시다. 천하오가 턱을 들었어요. 네. 미국도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공장 몇 개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공장은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공장에서 제대로 된 칩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저는 손가락을 들어 천천히 꼽았어요. 수년입니다. 그것도 운이 좋아야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단순히 설계도만 있으면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인 미세한 공정 기술, 수율을 끌어올리는 노하우. 그게 전부 사람의 손과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돈으로 하루아침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이언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우리 미국 기업들도 충분히 똑똑한데요. 똑똑하죠. 누구보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라이언,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미국의 가장 거대한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반도체에는 특수한 메모리가 필요해요. 아주 빠르고 아주 정교한 메모리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특수 메모리를 사실상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의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SK 하이닉스라는 한국 회사가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에 한국산 메모리가 박혀 있는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라이언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한꺼풀 벗겨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이때 루카스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확신이 흔들리는 기색이 묻어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인공지능과 데이터, 이 핵심 영역에서만큼은 한국이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는 거요.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실에 작은 파장이 일었어요. 가장 냉정하고 신중하던 루카스가 먼저 고개를 숙인 거니까요. 몇몇 학생이 루카스를 돌아봤습니다. 천하오만이 여전히 굽히지 않았어요. 루카스,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교수님, 인정합니다. 메모리는 한국이 강해요. 그런데 그거 하나로 나라 전체의 위상을 논하긴 어렵습니다. 한 분야 강하다고 세계를 쥐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오. 정확한 지적이에요. 한 분야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전기차 한 대의 내부 구조가 떠올랐어요. 차체 바닥을 가득 채운 거대한 배터리 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기차 이야기를 해봅시다. 전기차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뭘까요? 바로 이 배터리입니다. 차 한 대 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죠.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저는 화면 위 여러 회사의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전부 한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거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의 로고가 줄지어 떠올랐어요. 미국의 테슬라가 한국 배터리에 의존합니다. 독일의 폭스바겐도, BMW도 마찬가지예요. 켄지, 일본 자동차 회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계의 자동차들이 한국이 만든 심장을 달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 거죠. 타카하시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일본이 앞서가고 한국이 뒤따른다는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그림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교수님, 타카하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독일 회사들까지 한국 배터리를 쓴다는 건 솔직히 의외입니다. 독일은 자동차 종주국인데요. 그렇죠. 의외죠.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켄. 그리고 저는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선명한 화질의 텔레비전 화면, 그리고 거대한 선박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보는 가장 선명한 화면, 그 디스플레이 기술의 정점에도 한국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거대한 배 보이십니까? 영하 160도 아래로 냉각한 가스를 실어 나르는 특수 운반선이에요. 만들기가 극도로 까다로운 배입니다.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한국에 모여 있어요.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칩, 인공지능을 돌리는 특수 메모리,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 가장 선명한 화면, 세계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배. 이게 전부 한 나라에서 나옵니다. 우연일까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명백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그 웃음기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학생 서너 명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노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어느새 붉은기를 띠기 시작했고, 강의실 안의 공기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제가 가장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잠시 어둡게 했어요. 강의실 조명만이 학생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반세기쯤 전, 제가 아직 머리가 검고 패기만 넘치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한 조사단의 일원으로 서울에 갔어요. 당시 한국은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비포장도로에는 흙먼지가 날렸고 전쟁의 상처가 도시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변변한 공장 하나 찾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은 남루했고 아이들은 맨발로 거리를 뛰어다녔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가망이 없다.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나라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저를 안내하던 한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상우라는 이름의 경제학자였어요. 저보다 10살쯤 위였고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죠. 그는 며칠 동안 저를 데리고 다니며 한국의 이곳저곳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허름한 식당에서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날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천천히 옮겼습니다. 콜먼 씨,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가엾은 나라를 돕는다고요.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언젠가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가엾을 정도로 순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폐허 같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인다니,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저는 예의상 고개만 끄덕이고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그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종속 변수에 머물 것이다. 라고요. 저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춰야 했어요. 박상우 씨는 그 후 평생을 일에 바쳤습니다. 한국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하루 12시간, 14시간씩 공장과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들은 한 달에 겨우 한두 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자기 세대가 누리지 못할 미래를 다음 세대를 위해 맨손으로 쌓아 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라이언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가 옳았다는 걸 제가 깨닫기도 전에요. 저는 그 사실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립니다. 강의실 어딘가에서 작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늘 자신만만하던 천하우조차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인 학생 한지우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른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저에게 남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죠. 지금은 그가 반세기 전에 했던 그 말이 오늘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는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자, 사고 실험을 하나 해봅시다. 가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이 72시간 동안 완전히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장도, 항만도, 모든 것이 사흘간 정지한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겠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슬슬 문제가 시작됩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천천히 풀어나갔어요. 먼저 반도체 공급이 끊깁니다. 한국에서 칩이 나오지 않으면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들이 부품을 채우지 못하기 시작해요. 새 서버를 늘릴 수 없고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울 수도 없습니다. 인공지능 회사들의 계획이 줄줄이 멈춰섭니다. 이틀째가 되면 자동차 공장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배터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미국에, 유럽에, 일본의 전기차 생산 라인이 하나둘 멈춰 서기 시작합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가 손을 놓게 되죠. 사흘째가 되면 이건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전자제품 공급망이 흔들리고 물류가 엉키고 시장이 출렁입니다. 단 사흘이에요. 한국이 단 사흘 멈췄을 뿐인데 세계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이 단순히 물건을 잘 파는 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세계가 함께 무너지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 위에 올라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로요. 강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7, 8명이 어떤 이는 천천히, 어떤 이는 깊게 인정의 몸짓을 보이고 있었어요. 타카하시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충격과 그리고 어떤 씁쓸한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교수님, 타카하시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을 늘 우리 아래에 두고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평생 잘못된 지도를 들고 세상을 봐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기 정말 힘들지만요. 저는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솔직함이 그 어떤 데이터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모두가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천하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작정인 듯했습니다. 교수님,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강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할까요? 기술은 결국 따라잡히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반도체와 배터리에 투자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격차는 좁혀질 겁니다. 한국의 우위는 한시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의 도전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좋은 반박입니다. 하오. 정말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따라잡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왜 반세기 동안 아무도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을까요? 천하오가 멈칫했어요. 메모리 반도체의 최고 수준 기술은 한국이 수십 년간 스문의 시간 멈추지 않고 갈고 닦은 결과물입니다.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시간과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만히 멈춰서 따라잡히길 기다려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페어에서 세계의 정상까지 달려온 그 속도를요. 라이언도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처음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교수님, 그래도 세계 최강은 우리 미국이잖아요. 군사력도, 경제 규모도 우리가 압도적인데요. 저는 그를 향해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라이언. 미국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외면해 온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인 그 미국조차 이제는 이 한 나라 없이는 그 힘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공지능도, 우리의 산업도 그 뿌리에 한국이 닿아 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작아 보이던 나라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라이언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10명이 넘는 학생이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제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사실 아직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저는 교탁을 짚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강의실 창을 물들이고 있었고 누군가 켠 실내등이 책상 위로 따뜻한 빛을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왜 평생의 오판을 무릅쓰고 다시 그 워싱턴의 방으로 불려가야 했는지, 그리고 그 방에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교탁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몇 해 전, 저는 다시 워싱턴의 그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썼던 바로 그 방이었어요. 이번엔 제가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어요. 그들이 저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 나라에 너무 깊이 의존하고 있다. 위험하다. 그러니 방법을 찾아달라. 어떻게 하면 한국 없이도 우리가 버틸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무거운 공기가 다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질문을 받아들고 오랜 시간을 들여 연구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봤어요. 다른 나라로 공급망을 옮긴다면, 막대한 돈을 쏟아 새 공장을 짓는다면, 동맹국들과 힘을 합친다면, 저는 그 모든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천하오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나요, 교수님?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최종 보고서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박혔어요. 대체할 수 없다. 누군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수개월의 연구 끝에 평생 미국의 전략을 짜 온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대체할 수 없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러분, 강대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이겁니다. 군대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인구가 많아서도 땅이 넓어서도 아닙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누를 수 없고 중국이 집어삼킬 수 없고 일본이 앞지를 수 없는 나라. 가장 강한 우리가 정작 가장 어쩌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순간 천하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처음에 그 오만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오늘 이 강의실에 들어올 때 한국 같은 작은 나라 이야기로 무슨 강의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얼마나 좁은 눈으로 세상을 봐왔는지 부끄럽습니다. 인정합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가장 끝까지 버티던 사람이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타카하시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일본 사람으로서 이걸 인정하는 게 누구보다 힘듭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가 한국을 내려다보는 동안 한국은 우리가 닿지 못할 곳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평생 들고 다니던 잘못된 지도를 내려놓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강의실 맨 뒷줄에서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던 한 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해럴드 위트먼이었어요. 78배 노학자였고 한때 세계 경제기구의 최고위직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강의를 청강하러 들렀다가 오늘 내내 한마디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분이었죠.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갖는 무게를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콜먼 교수, 나는 자네보다 더 오래 이 바닥에 있었네. 그리고 자네만큼이나 한국을 오래 과소평가한 사람일세. 오늘 자네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내 평생의 판단을 다시 써야 한다는 걸 알았어. 자네 보고서의 그 한 문장, 그게 맞네. 대체할 수 없는 나라야. 나는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네. 강의실이 깊은 정적에 잠겼어요. 노학자의 인정 앞에서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노을은 이제 짙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강의실 안에 모든 사람이 같은 깨달음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채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떠올랐어요. 반세기도 더 전,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그 사이를 걸어가는 남루한 차림의 사람들. 이게 제가 젊은 시절에 본 그 나라입니다. 그때 그 나라는 한 사람이 1년 내내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이 채 100달러도 되지 않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축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 풍경을 보며 가망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이번엔 화려한 야경이 떠올랐습니다.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는 거대하고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나라입니다. 반세기 만에요. 폐허에서 세계의 심장까지 단 2세대 만에 올라온 겁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속도로 일어선 나라는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고 다른 손바닥만 한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세월의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수첩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박상우 씨가 저에게 남긴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강의실의 시선이 그 작은 수첩으로 모였어요. 제가 워싱턴으로 떠나던 마지막 날, 그가 이걸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만 언젠가 다시 펼쳐보라고요. 저는 그 수첩을 서랍 깊은 곳에 처박아 두고 30년 넘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다시 꺼내 펼쳐봤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글씨를 천천히 읽었어요. 세계가 우리를 무시할 때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세계는 우리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부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해 주기를.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강의실 곳곳에서 학생들이 조용히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세기 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 폐허 위에서 오늘을 정확히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결코 누리지 못할 그 미래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했어요. 그 세대 전부가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의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인 학생 한지우에게로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지우 군.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을 자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맨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자네가 어떤 나라에서 살아갈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더 나은 내일을 믿고 흙먼지 속에서 달렸어요. 자네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은 그분들이 흘린 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부디 잊지 말아 주세요. 한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천히 깊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저는 강의실 전체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잊고 삽니다. 한 나라가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의 심장이 되기까지 그 길을 걸어온 것은 거창한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보지 못했던 평범한 아버지들,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만든 나라는 지금 세계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실 문을 나서면서 손에 쥔 스마트폰을 한 번쯤 다시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칩 하나에 한 세대의 땀과 눈물과 긍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박수는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끝내 대체할 수 없었던 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어쩌지 못한 그 힘은 거창한 무기가 아니라 폐허 속에서 묵묵히 일했던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누리지 못할 미래를 위해 평생을 바쳤고 그렇게 만든 나라가 지금 세계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던 이 나라가 사실은 얼마나 특별한지를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널리 나눠주세요. 작은 기억 하나가 큰 자부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